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UAE의 오펙 탈퇴는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단순히 산유국 협의체 하나를 빠져나온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중동 에너지 질서, 사우디와 UAE의 패권 경쟁,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한꺼번에 맞물린 거대한 지각 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AE는 지난 4월 28일 오펙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탈퇴는 5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고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오펙과 사실상의 리더인 사우디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요, 원유 생산의 자율성입니다. UAE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생산 능력에 비해 오펙 내에서 생산 쿼터가 낮게 잡혀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특히 아부다비 국영에서는 2027년까지 원유 생산 능력을 하루 500만 배럴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왔는데요. 그런데 오펙 체제 내에서는 이러한 생산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산하고 싶어도 사우디가 주도하는 감산, 쿼터 체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죠. UAE 에너지 장관은 탈퇴 이후 투자자들에게 생산 제약 없이 공급할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UAE가 더 이상 사우디 중심의 가격 방어 전략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배경에는요, 사우디와 UAE의 전략적 대립이 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미묘하게 다른데요. UAE는 이미 두바이를 관광, 항공, 물류의 허브로, 아부다비를 금융, AI, 에너지 투자 거점으로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UAE 경제에서 에너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GDP의 25% 미만이 되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석유가 국가 생존의 전부가 아니라 탈석유 전환을 위한 현금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들어간 건데요. 반면 사우디는 비전 2030을 통해 리야드를 중동의 새로운 금융, 관광,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UAE의 기존 강점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우디는 외국 기업들에게 리야드에 지역 본부를 두지 않으면 정부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가했고, 이는 사실상 두바이가 쥐고 있던 중동 비즈니스 허브 지위를 빼앗아 오려는 시도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로이터도 사우디의 지역 본부 정책이 자유로운 두바이와 외국 인재, 자본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결국 UAE의 오펙 탈퇴는 에너지 문제이면서 동시에 경제 모델의 충돌인데요. 사우디는 높은 유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옴시티 같은 초대형 도시 프로젝트, 관광 개발, 국부 펀드 투자, 방위비 지출을 감당하려면 재정 여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UAE는 높은 유가 자체보다 생산량 확대와 시장 점유율 확보가 중요한데요. 원유를 더 많이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금융, 관광, AI, 인프라, 방위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산인 거죠. 이번 이란 전쟁의 이슈는 사우디와 UAE의 균열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UAE의 관광, 항공, 물류, 금융 허브 기능이 흔들리자 UAE 입장에서는 걸프 협력회의나 사우디 중심 안보 질서가 자신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UAE의 오펙 탈퇴와 관련해 이란 전쟁에 대한 걸프 협력회의 대응에 대한 불만, 사우디와의 균열, 미국 이스라엘과의 관계 강화가 UAE의 오펙 탈퇴의 배경으로 거론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얻게 되는 이익은 분명합니다. 먼저 오펙의 가격 통제력이 약해지는데요. UAE가 오펙 밖에서 독자적으로 증산에 나서면 사우디가 감산을 통해 유가를 떠받치는 전략은 훨씬 어려워지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문제 삼아온 오펙의 고유가 카르텔 구조가 내부에서 흔들리는 셈인데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에게는 유가 안정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국제 유가를 밀어올리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UAE가 생산 자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수출 차질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더 많은 원유를 시장에 내놓는다면 공급 부족 공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동 전략이 유리해집니다. 과거 미국은 사우디를 통해 중동 원유 질서를 관리했는데요. 하지만 사우디가 중국과 가까워지고 감산을 통해 미국의 저유가 정책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미국은 더 유연한 파트너가 필요했는데요. UAE가 오펙 밖으로 나와
미국 이스라엘과 더 가까운 노선을 취하면 미국은 사우디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걸프 내부 균형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UAE 독자 노선은 미국에게 사우디를 견제할 수 있는 친미 산유국 카드가 되는 거죠. 미국 에너지 기업에도 기회가 생깁니다. 전쟁으로 중동 공급망이 흔들리면 미국산 원유의 수출 수요는 커지는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의 연료 수출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여기에 UAE가 장기적으로 오펙의 결속을 약화시킨다면 미국 셰일업계는 사우디 주도의 감산 정치에 덜 휘둘리는 시장 환경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물론 유가가 너무 낮아지면 미국 셰일 기업의 수익성에도 부담이 생기지만 오펙 약화 자체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되긴 합니다. 결국 UAE의 오펙 탈퇴는 석유를 더 팔겠다는 단순한 증산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UAE가 사우디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에너지, 안보, 금융의 허브 국가로 가겠다는 선언인데요. 그리고 미국은 이 균열을 활용해 오펙의 카르텔을 약화시키고 중동 내 영향력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오펙 카르텔이 붕괴되는 신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단순한 군사 분쟁이 아닙니다. 이건 에너지와 금융, 통화 시스템까지 연결된 구조적 충돌인데요. 이미 시장은 반응했죠. 유가는 $100를 돌파했고 LNG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어쩌면 글로벌 시스템 리셋의 신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전쟁을 이렇게 보죠. 이란의 도발, 미국의 보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개입. 하지만 이건 표면입니다. 진짜 시작점은 에너지이자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아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가 약 20%가 통과를 하고 LNG 핵심 수송로이자 아시아 에너지 공급의 중심축인데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대체 어떻길래 미국이 봉쇄를 뚫기 위해 애를 먹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건 단순 봉쇄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단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원유와 가스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상승의 압력은 커지고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며 원유 공급이 줄었고 국제 유가가 $100를 넘자 1970년대 오일 쇼크 수준의 충격이라는 평가도 잇따랐죠. 이제 이 전쟁은 세 가지 축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먼저 에너지 전쟁입니다. 공급망 자체를 공격해서 에너지 가격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 결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며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이란도 미국한테 국제유가가 $200까지 치솟을 걸 각오하라고 엄포를 놓았잖아요. 이건 이 전쟁이 사실상 경제전쟁이 됐다는 걸 암시해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데요. 식료품, 화학, 물류까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중앙은행도 딜레마입니다. 금리 인하가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풀린 돈이 워낙 많아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 인위적으로라도 경제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글로벌 경제가 이미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건데요. 현재 경제 상태를 한번 보죠. 코로나 이후 부채가 급증하고 여전히 고금리 사이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금리죠. 이런 상황에서 전쟁으로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에너지 충격이 들어오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는 감소하고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복합 위기가 온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지? 이란은 왜 계속 버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군사 충돌로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총싸움이 아니라 시스템 싸움이기 때문인데요. 달러 이야기를 안 하면 이 전쟁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전 세계는 석유를 달러로 거래할까?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의 절반은 이미 끝난 겁니다. 원래 달러는 지금처럼 강한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달러가 금에 연결돼 있었어요. 달러는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종이, 이 구조였는데요. 근데 1971년 미국이 이걸 깨버립니다. 이제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준다. 이게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금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달러는 뭘 믿고 쓰지? 여기서 미국이 엄청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석유입니다. 미국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 산유국들과 이렇게 합의합니다.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 팔아라.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달러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석유를 수입해야 하고 일본도 석유가 필요하고 유럽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전부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달러가 강한 이유는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쓰는 건데요. 이걸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 경제 구조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의 핵심 축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이란, 러시아, 중국이 등장합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미국 제재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달러 결제를 차단하고 금융망 차단, 수출 제한을 걸어 달러를 못 쓰는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나라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달러를 안 쓰고도 거래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탈달러 시도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위안화 결제 확대, 러시아의 루블 위안화 거래, 이란의 비달러 결제인데요. 특히 중요한 건 에너지 거래에서 달러를 빼내는 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탈달러가 진행 중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근데 달러가 무너진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단순 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세계 최대의 채권 시장, 가장 깊은 유동성, 가장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위안화는 자본 통제가 있고 정부 개입도 있어 완전한 자유거래는 불가능한데요. 이 상태에서는 기축통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탈달러는 붕괴가 아니라 서서히 줄어드는 변화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빠지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 세계가 달러를 써야만 했습니다. 근데 일부라도 빠지면 달러의 수요는 줄어듭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미국 입장에서 이건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패권 문제인데요. 여기서 다시 전쟁으로 돌아옵니다. 이란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탈달러 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간인데요. 그리고 미국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위험한 선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충돌의 본질은 이겁니다. 표면은 이란 대 미국이지만 실제로는 달러 시스템과 탈달러 시도 세력의 패권 전쟁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우리한테 뭐가 문제냐? 한국은 전쟁의 밖에 있지만 충격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한국은 에너지 주요 수입 국가입니다.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고 LNG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매우 낮은데요. 즉, 밖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호르무즈에 문제가 생기면 유가가 상승하고 LNG 가격 역시 폭등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 충격은 수입 물가의 폭등인데요. 이건 바로 체감이 되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물류비,
식료품 가격 전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왜 환율이 올라가냐? 구조를 보면 명확합니다. 에너지 수입 증가는 그만큼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게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원화 약세로 이어지고 달러 쏠림 현상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환차손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는데요. 이게 결정타입니다. 외국인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식 수익과 환율을 동시에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이 10% 올랐습니다. 근데 환율도 10% 올랐습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수익을 봤어도 실제로는 수익이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더니 외국인이 엄청난 매도 폭탄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는 주가를 하락시키고 추가 매도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어디까지 갈 거냐?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전쟁은 더 크게 터질 수도 있고 의외로 길게 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터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유지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전쟁은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며 끝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다른데요. 끝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지적 타격은 계속하면서도 직접 충돌은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전면전은 부담이 큽니다. 유가가 너무 올라가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치 리스크도 있습니다. 장기전은 미국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략은 이겁니다. 적당한 긴장 유지, 하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 통제된 불안전성을 유지하는 건데요. 이 상태가 유지되면 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은 계속 불안해지며 달러 수요가 증가하며 긴장 자체가 자산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보복으로 아우성치고는 있지만 돈 버는 건 걸프 산유국들입니다. 사우디의 경우를 볼까요? 국제 유가가 70에서 80달러 선이 유지돼야 국가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달러를 넘나들기에 산유국들에겐 무조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출에 제한이 걸렸을 땐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무조건 나쁜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벌어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단순한 뉴스 한 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에너지, 금융, 통화가 동시에 맞물려서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전쟁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이 변화 속에서 누가 살아남느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문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건 텔러에서 다룰 주제는 하나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경제 정책인가 전쟁 준비인가? 그리고 이 질문을 풀 열쇠는 한 사람의 이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들, 관세 폭탄, 그리고 관세로 인한 자동차 산업 직격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이란 본토의 타격, 미국의 해군력 증강, 이게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걸 한 줄로 꿰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미국 해군 전략가인 이 사람이 남긴 한 문장,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의 해양 패권 이론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은 단순합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밀어붙이는 핵심 정책은 관세죠. 특히 중국산 제품과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의 관세를 붙여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관세를 통해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회복하겠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를 비롯한 온갖 관세가 있지만요. 유독 자동차 관세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지주주인 조지아주나 마가 진영의 제조업 종사자가 많아 당장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자동차 공장 유치를 위해
자동차 기업들을 관세로 공격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은 철강, 전자, 배터리, 반도체, 정밀기계, 공급망 네트워크가 모두 집약된 산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전시 상황에서 자동차 공장은 가장 빠르게 군수 공장으로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생산 라인이 군수품 생산 라인과 흡사하여 전시엔 자동차 공장들은 군수 공장으로 탈바꿈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죠. 폭스바겐만 해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엔 독일군의 탱크를 생산하던 방산업체였습니다. 즉, 자동차 산업은 평시엔 민수산업, 전시엔 군수산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인가? 아니면 전시 대비 산업구조 재편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마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양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6가지이다. 지리적 위치, 물리적 형상, 영토 범위, 인구, 국민성, 정부의 성격.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항선을 보호하고 해군을 확장하고 해상 교통로를 장악하라. 왜? 세계 경제는 바다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수송, 원자재, 반도체 장비, 식량 모두 해상 물류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너진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동시에 쇠퇴한 해군력을 복원해 세계 패권을 중국에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지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남미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규모급 석유 매장량과 카리브해 해상 통로이자 미국 남부와 직접 연결된 전략 요충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두로 체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마한 이론으로 보면 이것은 서반구 봉쇄선의 정비입니다. 마한의 이론을 보면 미국은 서반구에서 외부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주된 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남미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 이건 경제가 아니라 해양 통제 전략입니다. 그럼 이번엔 중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동이 왜 중요하냐? 딱 한 가지 이유만 꼽으라면 이겁니다. 에너지 수송로이자 호르무즈 해협이 있어서입니다. 세계 원유의 2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하는데요. 미국이 이란을 압박한다는 건 중국의 에너지 라인을 흔드는 것이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통제권을 확보하고 해상 초크 포인트를 장악한다는 것이죠. 마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적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라. 벌써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자 나오는 말이 이거잖아요. 베네수엘라도 미국에 뺏긴 중국이 이란마저 미국에 빼앗긴다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석유 수입을 사실상 미국의 통제를 받기에 에너지 수입 비용이 치솟을 거다. 결국 미국의 이란 공격은 핵협상 결렬은 표면상 이유일 뿐 진짜 목적은 중국의 보급망 차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 공격이 아닙니다. 전략적 해양 봉쇄로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은 랜드 파워 국가입니다. 대륙 기반 1대1로 중앙아시아의 육상 루트. 하지만 중국 경제의 심장은 해상 수출입니다. 미국이 남중국 해와 대만 해협, 인도양, 중동을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사실상 내륙 국가로 전락하며 수출부터 시작해 태평양을 비롯한 남중국 해에서의 영향력마저 모두 잃게 될 텐데요. 그러면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선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후폭풍으로 중국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얘기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해군력 증강과 조선업 부활. 이건 단순 군비 경쟁이 아닙니다. 마하는 말했습니다. 해군력은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승패를 결정한다. 트럼프가 제조업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며 기업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대비해 관세로 협박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해군력 증강과 조선업 부활에 필수적인 철강, 반도체, 전력 시스템, 정밀 가공 산업을 자국 내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이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이건 전쟁 준비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관세는 무엇입니까? 총을 쏘지 않는 전쟁, 경제적 차단, 공급망 재편, 상대 산업의 기반 약화.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본다는 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국과 연결된 라인 말이죠. 트럼프의 전략은 서반구 안정화, 중동 에너지의 통제, 해군력 확장, 제조업의 복귀, 중국의 고립, 이 5개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마한식 해양 패권 전략과 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 관세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21세기형 해양 패권 전쟁의 전초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대륙 문명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출 의존 경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상 수입하고 식량과 곡물의 상당 부분을 해상 운송한다는 건데요. 중국의 심장은 바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움직이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남중국해, 대만 해협, 인도양, 호르무즈 해협. 이건 단순 군사적 긴장이 아닙니다. 해상 생명선 압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력 증강의 시작을 알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하는 미국의 해군 기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연료를 공급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지 없이는 해군력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미국의 생산이 확대된다면 생산물들의 교역이 필요하고 상품 운송을 위한 해운업이 필요하고 항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점이 필요해 해군 기지로서의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확보해서 북극 항로를 미국 발 아래 두고 베네수엘라를 확보하여 중국 회색지대 전술을 무력화하여 서반구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걸 보면 마한의 사상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미국이 이란을 차지한다고 가정해보면 시파워 관점에선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해양 지역을 통해 중국의 해상교통망을 막을 수 있고, 랜드파워 관점에선 중국의 1대1로를 끊고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시킬 수 있는 만큼 이란이 가지는 지정학적 가치도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관세 정책을 통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든가 미국의 21세기 제국주의 전략은 사실상 중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펼쳐지는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한도요, 해군 전략의 근본 원칙은 승패를 정하는 장소에 적보다 우월한 전략을 집중하고 다른 전투에서 적의 병력이 전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견제한다는 집중의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마한의 이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보니 정말로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해군은 20년 전에도 세계 최강이었고 지금도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전략입니다. 지난 20년간 미 해군의 운영을 보면요, 지금처럼 직접적인 군사적 선제 공격보다는 주로 지역 연안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대륙을 오가며 상대가 누구든 전면전을 불사하며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마한이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영국에 패배한 원인이 방어적인 해군 운영을 했기 때문이라는 마한의 분석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마한은 자고로 해군이란 연안 방어와 같은 소극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필요시 적함을 경멸한다는 공격적 개념에 의해 편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주력 함대는 적과의 결전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함대만이 미국을 방어하고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봤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교역로를 보호하고 적의 병참을 끊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본다면 마한의 이론과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단순 제조 역량만으로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해양 패권을 지킬 수 없으니 충격 요법으로라도 해군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21세기 들어 대규모 해상 공중전, 우주전을 경험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게 됐고요. 또 마한은 영국은 나폴레옹 대군과 싸울 육군이 없었고 나폴레옹은 영국 해군과 싸울 해군이 없어 패배했다는 분석을 했는데요. 이걸 현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중국은 미국과 전면전을 치를 해군이 준비되지 않았고 미국은 중국 본토에 들어가 싸울 육군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중국과의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전쟁이 나도 해상 전력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21세기 패권 전쟁은 총송보다 먼저 관세로 시작되고
공급망으로 흔들리고 해상로에서 결정됩니다. 마하는 100년 전에 말했습니다. 바다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는 전환과 대포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가 꿰뚫어 본 건 기술과 구조였습니다. 무역이 바다를 타고 흐르는 한, 에너지가 해협을 통과하는 한, 식량과 자원이 항로에 의존하는 한,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질서를 설계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관세 전쟁, 중동의 긴장, 해군력 증강, 공급망의 재편, 이 모든 장면이 각각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바다를 둘러싼 거대한 체스판. 지금 우리는 그 체스판 위에서 말이 움직이는 순간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판의 중심에는 여전히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죠. 미국이 항공모함을 중동에 보냈다. 전투기 수백 대가 전개했다.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며 세계가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되어 미국이 중동 전면전에 나섰다는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대 이란의 갈등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일부입니다. 이란은 지금 전면에 서 있는 플레이어 같지만 사실은 전략적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륙 국가 같죠? 영토 넓고 자원 많고.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 미국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해양 제국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군사력 구조를 보세요. 공군력 압도적 1위, 가장 많은 해외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고요. 해군력은 중국이 치고 올라와도 아직까진 미국의 해군과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정도로 강력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바다를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전략의 핵심 공식은 100년째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 패권이 글로벌 패권이다. 바다를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미국은 중동을 노립니까? 셰일 혁명으로 석유 작업 되잖아.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동 석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필요하냐입니다. 미국이 국제 유가를 관리해야 자국 내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미국도 일정 부분은 석유를 수입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동 석유 누가 제일 많이 씁니까? 중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조 국가들입니다. 즉 중동은 미국 에너지의 공급원이 아니라 중국 산업 동맥인데요. 미국의 전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략 전문가들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초승달 전략. 지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페르시아만,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동지중해. 이걸 연결하면 초승달 모양이 나옵니다. 이 구간이 정확히 무엇과 겹치냐? 이란의 영향권 벨트입니다. 보통 이슬람 시아파 세력권을 가리키는 지정학적 개념에서 시아파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란이 이 회랑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육상 물류 연결, 무기 이동 통로 확보, 미사일 사거리 확대, 동지중해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나아가서는 러시아와 손잡고 유럽을 동부 유럽은 물론 중부 유럽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즉 이란은 단순 국가가 아니라 중동 지역 패권 후보가 되는 거죠. 미국이 이걸 용납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란은 어디 붙어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해상 원유의 약 20에서 25%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세계 경제 스위치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5함대는 바레인에 위치해 있으면서 시시각각 이란을 견제하는데요. 단순히 해적으로부터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함대가 아닙니다. 이란은 단순히 물류 통로만 가진 게 아닙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2위 수준으로 추산되는데요. 이건 이란이 정상국가가 돼 수출을 하게 되면 사우디의 영향력 감소로 오펙 균형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우디의 석유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즉 이란은 에너지 시장의 변수이자 사우디의 중동 패권도 위협하는 국가입니다. 이번엔 군사력 구조를 볼게요. 이란은 미국처럼 항모 없습니다. 대신 드론 항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기뢰를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이란 무장 세력도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강대국들이 제일 짜증나는 구조입니다. 이기긴 이기는데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저가 몇백만 원짜리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수십억 방공미사일을 소모해야 하고 무장단체들 때문에 지상군의 피해가 강요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란은 대부분이 산악진영이다 보니 지상군이 상륙해 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 찾아온다면 공격하는 입장에선 엄청난 피해로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이란은 중국 에너지 공급선 중 하나입니다. 비중은 크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주요 에너지 수입원이 될 곳인데요. 중국 산업구조는 에너지 집약적입니다. 석유가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수출 멈추고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즉, 미국이 중동 해상로를 완벽하게 통제하면 중국 산업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에너지 고립을 심화시켜서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사전 봉쇄하는 효과도 있고, 더 나아가선 유사시 중국의 보급망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현대전을 대규모로 전면적으로 치른 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뿐입니다. 미국도 큰 전쟁을 벌인 지는 오래됐습니다. 중국도 실전 경험은 없다지만 중국과 군사 충돌을 대비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동은 사실상 미 해군의 실전 테스트 구역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일 전쟁에서 미국은 B-2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며 공군의 현대전 경험을 직접적으로 쌓았습니다. 올해 1월엔 마두로를 체포하며 해군, 해병대, 공군, 게다가 우주군도 실전 투입되며 현대전의 새로운 교리를 정립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전에서 대규모 지상전을 경험한 나라는 앞서 언급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뿐이지만 대규모 공중전과 해상전력, 거기에 우주를 영역으로 한 군대의 실전 경험 국가는 미국만이 유일해졌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중동에서 이란을 상대로 실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차단 능력과 전자전, 드론전, 미사일 방어. 이게 왜 중요하냐? 대만 유사시 작전 리허설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면 당장 중국은 해상을 봉쇄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엄청난 드론과 제밍으로 대만 주변을 무력화하고 수많은 탄도미사일로 미 해군의 접근을 막을 텐데요. 이 환경이 현재 이란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해 미국으로선 중국과의 전쟁에 앞서 실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이란도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 수많은 드론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방공망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실전 경험을 쌓기 적절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 미국이 이란을 확실하게 제압해 친미 정권을 세운다면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도 봉쇄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해상교통로를 미국 손아귀에 두는 것이기에 표면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과 물류망을 봉쇄하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미국이 이란을 어떻게 공략할까? 미국은 절대 바로 폭격하지 않습니다. 먼저 정보 장악부터 들어갑니다. 전쟁은 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시작합니다. P-8 해상 초계기, 글로벌 호크를 비롯한 고고도 정찰기, 군사위성, 해저 센서망으로 상대의 방공망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방공망을 선제 타격해 적이 방어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가 전 세계 해상 물량의 약 20에서 25%입니다. 이게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한국은 원유 수송로에 문제가 생기며 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항로가 사실상 막히는 것과 같아 전 세계 공급망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은 하나입니다. 에너지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요.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으로 에너지 자립에 성과를 보이고 있어도 아직까지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이룬 상태는 아닙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마두로 체포 작전으로 자기들 뒷마당에 있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 손아귀에 놓여 있다면 유사시 원유 수입에 문제가 생기기에 작전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중동에서의 패권을 미국에게 빼앗긴다면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중국 산업 구조를 보세요. 제조 중심, 수출 중심, 에너지 집약적인데요. 석유가 없으면 공장 멈추고 수출 타격, 실업 폭증, 사회 불안으로 국가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겉으로는 적대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계산이 있습니다. 러시아 완전 붕괴하면 중국이 러시아 자원 확보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최적 상태는 약하지만 살아있는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을 경제식민지 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라 의외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는 돈독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 직전까지 갈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기에 미국이 이 빈틈만 잘 노린다면 중동에서 아시아, 러시아로 이어지는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시켜 중국을 내륙 국가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구조 재편입니다. 이란은 표면에 서 있는 국가이지만 실제 타겟은 에너지, 해상로, 그리고 중국의 숨통입니다. 미국이 중동을 장악하면 중국 에너지에 동맥을 쥐게 됩니다. 해상교통로를 통제하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현대 패권전의 본질은 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군사 압박, 금융 압박, 해상 통제, 동맹 재편,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이란의 붕괴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질서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항모가 아니라 보급로의 차단입니다. 만약 미국이 중동, 러시아, 인도 태평양을 하나로 묶는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한다면 그때 중국은 해양 국가가 아니라 내륙 국가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진짜 패권 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뉴스는 단순한 중동의 긴장이 아닙니다. 21세기 최종 패권전의 사전 배치 단계입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은 이미 깔렸습니다. 앞으로 누가 먼저 실수하느냐, 누가 보급을 잃느냐, 누가 동맹을 잃느냐에 따라 세계 질서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총성이 아니라 전략이 울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사건텔러 유광훈 변호사였습니다.